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여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는 마지막 다음 주 강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말 시험도 있고, 또뭐 하여튼 마지막 여러분들 과제 제출, 또 그룹 토의까지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기말이 여러분들 제일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우선 물론 주제가 좀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그 내용과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 또 여러분들 관심사 또 비슷한 그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선 앞에 부분에서의 주제는 놀이와 아동에서 이제 아동의 삶에서 놀이는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동의 발달에서 또 아이들의 특히나 또 인지, 정서, 사회성, 뭐 신체 등등 모든 각 발달 각각의 다 영역별로 놀이의 중요성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너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하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또 좀 더 리마인드 하는 의미 또 혹은 한 번 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혹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교재는 321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놀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의 삶에서 놀이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려고 저거 해? 뭐 왜 저렇게 놀아? 뭐 저런 식으로 그런 거가 뭐가 도움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놀이는 아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의 의미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들이 놀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선 볼게요. 특별한 규제와 제재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뭐 학교나 뭐 어떤 교회나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고 혹은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별한 규제, 제재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에서 놀아야지 훨씬 자유롭게 편하게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의 놀이 경험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놀이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자연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깥 놀이를 가장 그래도 놀이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바깥 놀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연과 접속하는 기회이자 또 자신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하나의 놀이라고 하는 하나의 놀이 공간, 그 하나의 장이고 또 아이가 신체를 조절하고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기쁨을 맛보는 교육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봤을 때 그 한계에 막 도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사실 놀이하고 나면 특히나 남자아이들 바깥에서 놀고 나면은 사실 조금 어디 한 군데 조금 다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쵸? 뭐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이것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게 한계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해봄으로써 내가 요거까지는 내가 혹시나 했는데 요거 어떻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 성취감 이런 것들도 맛볼 수 있는 매우 교육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놀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노는 과정 안에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우리가 상담이라든가 치료 현장에서 놀이치료 현장에서는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이가 어른들의 말과 똑같다. 놀이는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놀이다. 말 그 이상의 의미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 혹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험지 무의식까지도 놀이 안에서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이 놀이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요. 최근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지금 여기 뭐 사진에도 보다시피 놀이터가 굉장히 텅텅 비어있는 그런 놀이터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실제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예산을 줄이려고 이제 놀이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공간을 좀 줄이고 오히려 그런 놀이시설을 좀 줄이면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또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최근에는 이게 한국에 어쩌면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 학교 후 동네 놀이터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동네 놀이터 골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국은. 물론 이제 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그런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도시 안에서의 골목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히려 그 지역은 좀 우범 지역이고 좀 약간 그런 경우는 꺼려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동네 골목에서 뭐 골목대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아이들이 많이 놀았던 놀이터예요. 놀이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현실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노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또 부모 곁에서 끝없이 제지하에 놀거나 부모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굉장히 이 골목, 놀이터 이런 장소 자체가 우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사각지대인 그런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어떤 우려들 때문에 어떻게 하죠? 감시 감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제재를 하거나 그런 제재하에 놀거나 또 비용을 지불하고 실내 놀이시설이나 큰 놀이터를 찾아간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아이들이 제가 아까 잠깐 바깥놀이가 정말 진정 노는 거다.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놀고 정말 자연과 함께 놀이를 했던 그것이 많이 떠올리며 보면 요즘 아이들은 참 어딘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럽고 너무 좀 인공적인 그런 시설에서만 놀이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부모들이 이제 막 감시 감독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아마 강의 중에 또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가 노는 모습을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물론 부모가 워낙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워낙 세상이 무섭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이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막 이렇게 감독하고 뭔가 이제 뭐 혹은 제재하고 이렇게 하지 마 저기 가서 놀지 마 뭐 그건 더러운데 하고 뭔가 간섭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놀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그게 정말 자유로운 놀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창의적인 놀이를 배우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간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게 꼭 배워서 창의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이가 뭐 그런 노래 제목 놀이 같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죠? 아 이게 놀이인 것 같지만 놀이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이 환경 변화와 또 놀이 기회가 많이 축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이의 경험을 여전히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놀이의 어떤 놀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도 더 축소되고 또 그런 놀이 환경도 예전처럼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자들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도 관련 어떤 뭐 일을 하시는 그런 교사라든가 그런 어떤 아이들의 이런 어떤 놀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런 놀이의 중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이의 어떤 그런 장이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변화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혹은 앞장을 서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놀이의 의미는 이런 의미고 정말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진정한 놀이, 진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놀이의 힘, 우리가 힘이라고 하니까 파워, 강력한 그런 힘이 느껴지는데 자, 놀이의 힘은 무엇인가? 놀이의 중요성, 그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놀이의 개념과 근본 속성을 발생적으로 고찰한 인류학자들이 있죠. 카이와라는 학자와 뭐 호이징가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 인류학자들이죠. 또 놀이를 통해 인간 존재 의미를 구성하고자 했던 해석학적인 철학자들, 또 진화 생물학자, 발달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놀이는 너무 중요하다.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해오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동안. 자,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놀이를 하죠. 놀이라고 하는 게 동물의 적절한 신체 성장, 또 신체적 기술을 연마하고 결정적인 어떤 생존의 기술을 익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였죠. 놀이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은 동물들의 보다 고등한 동물, 그렇죠? 더 큰 뇌를 가진 동물일수록 그 놀이는 더 활발하겠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놀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 우리가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물 행동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동물 행동학을. 그래서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강아지 특히 동물 중에서도 강아지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을 동물 특히 강아지들의 어떤 그런 생활 안에서도 많이 엿볼 수가 있죠. 이런 놀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이제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뭔가 필요한 걸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놀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거 그냥 배우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필요하면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것이 터득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학습되고 교육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몸에 충분히 익숙하게 익히거나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사회적인 기술, 혹은 내가 체득해야 되는 어떤 필요한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어떤 터득해야 될 어떤 방법들, 지식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쉽게 이해되고 터득될 수가 있죠. 그래서 놀이는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아까 잠깐 인류학자 중에 있는 호이징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놀이하는 인간 그냥 자체는 놀이를 하는 인간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323페이지 보면 잠깐 나와요. 그래서 호이징가는 놀이야말로 인간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역설하며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들을 잘 살펴봐라. 그처럼 아이가 빛나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놀 때가 제일 행복한 모습을 보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질문하고 그런 걸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너는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어? 어떤 친구는 영어 시간이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요. 수학 시간이요.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무슨 시간이 제일 재밌니? 뭐 국어 시간이요, 영어 시간이요, 뭐 체육 시간, 음악 시간.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쉬는 시간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 너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너무 솔직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는 시간이 제일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시간,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놀이하는 시간이 가장 재밌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어 시간보다 노는 시간보다 국어 시간이 더 재밌다는 건 그거는 그건 아니겠죠. 이건 거짓이겠죠. 진실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가 놀이하는 인간, 노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는 시간이 바로 놀이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채우거나 억압을 분출하는 또 장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평소 상상하고 바랬던 그런,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현실 속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욕구들을 또 충족하기도 하고요. 또 내면에 쌓여있던 공포라든가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함으로써 이제 억압된 정서를 우리가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일상에서의 치료의 경험이 되기도 하는 그 놀이 치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놀이 속에서 갈등하고 협상하고 자신과 또래 서로 다른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는 과정,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자연스러운 타인과 뭔가 협동하고 혹은 타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회정서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근원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바로 놀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정서적인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정서적인 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이들은 놀면서도 수도 없이 지고 이기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 이 323페이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무언가에 패배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그 패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놀이가 패배와 죽음을 넘어서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해주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만큼 중요하고 이런 놀라운 힘에 대해서 놀이의 힘에 대해서 일찍이부터 많은 이들이 이제 주목을 해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왔죠. 어쩌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권리로 일찍 인정이 되어 오고 있고, 아동 권리 헌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각각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24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놀이와 관련된 아동 권리 헌장의 내용이 쭉 소개가 됩니다. 1922년 세계 아동 헌장 25조. 모든 학교는 넓은 땅을 갖지 못한 모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또 1923년 한국 어린이날의 아동 권리 공약 3장에 보면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이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1959년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 7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놀이 및 레크레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 31조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놀이에 대한 놀 권리, 이건 아이들이 어떤 놀이에 대한 권리,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세계 아동 헌장이든 한국의 아동 권리 공약이든 유엔 아동 권리 선언, 권리 협약 뭐 이런 내용 권리 어떤 이런 그 아동 권리 헌장마다 이런 놀 권리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을 만큼 놀이는 매우 중요하고 놀이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것을 우리가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동의 삶에서 놀이는 어떠한 의미인가? 자유로운 놀이의 쇠퇴. 되게 좀 슬픈 제목이에요. 자유로운 놀이의 쇠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산업화가 되고 또 이렇게 뭐 산업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그 사회가 발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양식이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발달하고 발전하고 급변하면서 사실은 도시화가 급격히 도시화되는 기계화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골목대장이 없어진 것이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놀이 공간이 급속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이런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자유로운 바깥놀이 경험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가? Why? 왜? 자, 우리가 보면 쏟아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아예 학교 앞에 학원 버스들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뭐 봉고차나 버스들이 막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 학교 끝나고 이제 아예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들이 학원에 가면서 먹을 간식까지 다 싸줘요. 어차피 급식을 먹으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간식 먹으면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이제 갈 수 있는 또 뭐 이동 수단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혹은 엄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거의 그럼 집에 몇 시에 들어와요? 이건 정말 일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의 교사가 이제 교사 연수를 할 때 그 교사가 저에게 해준 얘기를 듣고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집에 1시에 들어갔대요. 새벽 1시. 맨 처음에 애가 1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일찍 끝나나? 1시에 집에 가나? 막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심만 먹고 끝나는데 그 1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후 1시가 아니라 새벽 1시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새벽 1시까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새벽 1시까지 계속 끊임없이 학원과 과외와 이 아이는 언제 숙제를 하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하나의 예고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아주 가장 늦게 들어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죄송합니다. 새벽 1시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아무튼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
또 상품화된 실내놀이, 컴퓨터와 디지털 미디어 사용, 범죄 이런 거의 증가로 인해서 바깥놀이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지금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너무나도 다양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든 놀이가 이제는 아예 없어졌나?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이는 아직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깥 놀이를 못한다고 해서 놀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럼 현대는 어떤 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가? 놀이의 모습은 어떤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뭐 식당이나 혹은 뭐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아예 그 미디어 뭐 이런 그 모바일 뭐 이런 뭐 컴퓨터 게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그 게임기죠. 게임 뭐 이런 게임기나 혹은 뭐 이런 핸드폰,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이런 건 학교에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갈 때는 들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가상현실을 통한 놀이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게임 이런 것도 또 사실 놀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놀이가 사실 진정한 놀이는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아이가 자발적인 그런 놀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 저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주말에도 이제 뭐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뭐 야구라든가 사커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좀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대부분 막 학부모들이 막 이제 그 응원하고 아이들 막 유니폼 입고 막 하는 뭐 엄청 시끄럽게 주말에도. 자, 그러면 결국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아니니까 이것도 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 그런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각종 무슨 클럽 활동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가서 경기하고 성인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는 거기 지시를 따르고 엄마가 응원하고 부모는 응원하고 이게 결국 진정한 의미의 놀이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공부 아니면 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놀이의 가장 중요한 속성, 여러분들 뭐예요?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발성과 자유죠. 놀이를 막 누가 시켜서 하고 공부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또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실 스포츠는 자유롭진 않잖아요. 어떤 엄격하게 규율이 있고 맞는 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발성과 자유가 없는 놀이라는 것은 결국 진정한 놀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놀이다운 놀이, 즉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규제, 이걸들이 수반된 놀이여야지 진정한 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들 책에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유로운 놀이 세태 그 중간쯤 보시면은 현해문, 아이의 진정한 놀이란 성인이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놀이, 여러분들 진정한 놀이는 어른이 볼 때 일어날까요? 326페이지네. 326페이지 보시면 진정한 놀이는 아이의 진정한 놀이란 성인이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자유롭게 놀이를 할 때마다 제재를 했다든가 더더군다나 부모들이 뭔가 통제하고 제재하고 뭔가 그 아이가 놀이를 하는 것을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는 자유롭게 놀이를 못해요. 그래서 놀이 치료를 할 때 아이들이 놀이 치료는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어른이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뭔가 할 때 못하게 하고, 혹은 실수를 용납 안 하고, 혹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뭐든지 아이를 이렇게 과보한다든가 이런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라면, 놀이치료 현장에서 그 놀이치료사라든가 상담사를 봤을 때 아이들은 너무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표정을 지어요. 이런 어른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어른의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그 놀이를 성인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성인은 훈련된 아동 중심적인 어떤 철학을 가진 훈련된 치료사나 상담사는 아니겠죠. 일반 어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이 성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아동 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줘요. 아이들이 신뢰를 갖고 믿기 때문에. 자,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 앞에서는 자유로운 놀이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레이는 지금의 상황, 이런 상황을 놀이의 쇠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진정한 놀이를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놀이를 할 수 없고 자유롭게 놀일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이런 어떤 상황들, 결국 이런 그 문 밖에서 성인의 감시 없이 노는 아이를 거의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놀이의 쇠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장하죠. 자, 그렇다면 집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가 쇠퇴한 결과는, 그렇게 놀이를 못함으로써 그 결과는 무엇이 나타났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자, 그러면 연구에서 최근 20여 년간 아동 청소년의 불안감, 우울증, 분노, 이기심이 늘어났고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낮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놀이 때문에 그럴까? 라고 이야기하는 학대로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유로운 놀이의 쇠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우울증과 분노, 불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놀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반대로 놀이를 정말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고 정말 수용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집과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자,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아동의 삶의 공간과 생활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됐어요. 밖에서 놀 공간도 별로 없고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동에게 학습과 관련된 과업, 우리가 스쿨워크라고 얘기하죠. 스쿨워크가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책에 지금 327페이지 보시면 자, 학령기 아동이 아동이라 하더라도 하루 3-4시간 정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시간이면 옛날에는 충분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하루 6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도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조사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과도한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학습 관련 과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유롭게 놀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놀 만한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잃었다. 너무 슬픈 내용 아닌가요? 아이들이 놀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즐거움도 잃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레이는 학습적인 학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적인 과업을 요구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학습적 학대다. 스쿨 어뷰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그레이는 한국의 학자도 아닌데 현대 모든 아동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도 그 비교를 해봤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구의 학생들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과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연구도 결과에서.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 위험에 대한 공포의 증가. 자, 대부분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끊임없이 이런 그 뭐 뉴스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우리가 올라오죠. 그런 경우 특히나 이런 뭐 아동 대상의 흉악 범죄라든가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정보들이 막 날로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런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뭐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깥 활동에 대한 불안감, 또 활동적인 신체 놀이의 위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죠.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특히나 뭐 책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근 부모들이 물론 이건 뭐 학력 이런 걸 떠나서 부모들이 이제 대부분 핵가족이고 또 아이들을 뭐 거의 뭐 하나 아니면 둘만 이제 밖에 없다 보니까 자녀가 사실 너무나 과잉 보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뭔가 또 어디서 또 아이들하고 뭐 놀다가 다쳐 그럼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학교에다가 막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사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관리했는가, 학교는 왜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는가, 이걸 엄마들이 막 따지잖아요. 뭐 학교에다 따지는 부모는 그래도 양호하죠. 아이에게는 교육청에다가 직접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교사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잉 보호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밖에는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과잉 보호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보호자라든가 정책 관련자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놀이에서 위험의 요소들을 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그런 놀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이거 철거해. 예를 들어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이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러면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아예 그냥 장소를 없애거나 이런 식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또 이제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가 쇠퇴한 이유는 상품화된 놀이와 스마트폰 게임 그런 것 같은 가짜놀이, 여기가 가짜놀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대부분 뭐 키즈 카페 같은 데 많이 가게 되고 아이들이 뭐 실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가게 되고 거의 구조화된 놀이기구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뭐 키즈 카페라든가 놀이 어떤 시설에서 아이들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부분 상품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디지털 게임을 시작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디지털 게임 같은 경우는 매우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그때의 자극과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막 그 매운 거 자극적인 음식 먹다가 싱거운 음식 못 먹겠고 막 자꾸 매운 거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 놀이도 마찬가지. 막 그런 어떤 현란한 어떤 색깔과 뭐 이런 그런 그 뭐죠 그런 멋진 캐릭터 뭐 이런 거와 또 그런 음향 소리들 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노는 좀 약간 심심한 거죠. 그런 놀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더 여기에 더 자극에 그런 거에 더 현혹이 돼서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결국 이게 게임 중독이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잖아요. 자꾸만 그런 거 너무 자극적인 거라는 거죠.
그걸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타인과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되는 것과 같이 뭐 단순한 기계 조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상대와 갈등, 교감, 협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화된 놀이나 디지털 게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가짜 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만큼 사실은 놀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진정한 놀이의 의미는 아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초등학교 이제 그 학생들하고 학교의 선생님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셜 이모셔널한 게임을 하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 이모셔널 게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소셜 이모셔널 스킬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처 그냥 하도 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성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기분이 어떨까?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1번은 뭐 기분이 뭐 좋다든가 2번은 뭐 슬프다든가 3번은 굉장히 뭐 앵그리하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거를 맞춰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그 컴퓨터 게임처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요즘 아이들이 정말 감정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이 교사는 다른 모든 교사들이 똑같이 이거를 쓰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정서적인 교감과 또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공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그냥 만나서 직접 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교사들이 또 애들이 또 집에 대부분 형제가 없거나 혼자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어떤 게임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거를 트레이닝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가짜 놀이에만 아이들이 이제 막 입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사실 놀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진정한 놀이가 많이 쇠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놀이다운 놀이를 위한 새로운 흐름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짜 놀이에 좀 이렇게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놀이만 하고 그런 데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흐르듯이 물흐르듯이 그렇게 그냥 애들에게 다 모든 걸 맡겨놓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이들에게 그런 진정한 진짜 놀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성과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놀이다운 놀이를 위한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놀 권리가 아이들은 건강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놀 권리가 있고 즉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지금 점점 자유로운 놀이가 쇠퇴되면서 약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놀 시간에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놀이 소모임이 확장을 했어.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애들이 놀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와글와글 놀이터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숲속에서 뭐 자유로이 놀이를 이제 지향하면서 만든 공동 육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끝으로 가다 보니까 땅떨어진 앞에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결국 부모가 더 먼저 앞장을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우친 부모들인 거죠. 모든 부모가 이런 건 아니었겠죠. 정말 깨우치고 이미 정말 그런 어떤 양육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부모 교육을 받은, 혹은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진, 올바른 철학을 가진, 교육 철학, 양육 철학을 가진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진 부모들이 모임을 갖고 그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의 놀이성을 먼저 일깨워야 한다는 취지가 또 생기면서 교사 교육 단체들에서 교사 놀이 연수를 실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교사들 놀이 연수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기도 했고, 교사들의 어떤 그런 이런 놀이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놀이와 관련된 놀이 치료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연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취지, 놀이 연수, 또 지역에 폐쇄되었던 놀이터를 다시 살리기 위해 지역의 학부모들을 거점을 해서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또 지방자치단체와 놀이운동가들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위해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보다 덜 구조화된 놀이터,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동, 지역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아동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놀이를 위한 여백의 공간이 있는 놀이터,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각성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이런 어떤 자연, 루소, 자연주의를 더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 혹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운동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또 유수의 NGO 단체들이 아동의 놀 권리와 자유로운 놀이를 위한 안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자연 속에서 놀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할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12살 되기 전에, 여기는 만 12살이겠죠? 12살이 되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자연 속에서의 놀이. 자,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나무에 오르기, 또 지능 미끄럼 타기. 여러분 해보셨어요? 개구리 알찾기 해보셨나요? 모닥불 피워 음식 만들기 이런 거 등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자꾸만 제가 요즘 소위 말하는 라떼라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놀이들을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무에 오르는 거는 제가 좀 약간 겁이 많기도 하고, 나무에 오를 만한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니라서 못 오르긴 했지만, 여자아이들은 사실 나무 오르고 이런 놀이보다는 이렇게 흙장난하고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나뭇잎 가지고 소꿉놀이 이런 걸 했지, 나무에 오르는 놀이는 여자애들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능 미끄럼 타기 이런 거는 요즘 눈썰매 비슷하게 눈에서 미끄럼 타기, 지능 미끄럼 타기 이런 거는 했던 것 같아요. 얼음 미끄럼 타기. 개구리 알 찾기는 개구리 알은 안 찾았는데 개구리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닥불 피워 음식 만들기는 그거는 조금, 저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스카우트 캠핑 가서는 좀 해봤다는 기억은 나요. 모닥불 피워서 음식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게 세대가, 이게 지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 저희 세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했던 거예요. 그냥 많이 했던 놀이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그거를 해봐야 될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생길 만큼 예전에는 다 했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산업화라든가 도시화가 되면서 모든 환경들이 물리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또 혹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놀권리 웹사이트 나가서 놀자에서 보면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거기 330페이지 보시면 50가지의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 참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참 좋아하겠구나 하는 그런 놀이들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야르르 신나게 달리기. 근데 애들은 막 뛰는 것도 재밌어. 뛰면서 막 웃어요. 뛰는 것도 재밌는 거야. 그 자체가 뭔가 제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 아주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또 다른 나라에 살았을 때죠.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별 놀 것도 없고 놀이 뭐 어떤 그런 시설도 없고 놀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뭘 하면서 아이들하고 놀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을 갔는데 그냥 공원에서 조그만 공 같은 거 하나 차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놀 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들하고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정말 진짜 너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냥 그 공을 차면서 막 뛰면서 저쪽에서 또 받으면서 막 또 저희 아이도 막 되게 어렸으니까 아주 애기니까 막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흙을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막 먼지 생기잖아요. 막 그 먼지도 재밌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뛰는 거 자체도 재밌고 그냥 거기서 생기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막 먼지를 풍기면서 나중에 다 놀고 왔는데 뭐 온몸이 막 그 흙먼지가 뽀얗게 그냥 이렇게 우리 오래된 거 막 이렇게 먼지 터는 것처럼 그냥 흙먼지가 막 온몸에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어갖고 막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뭔가 진짜 비싼 놀이감 완전히 막 정말 그 휘황찬란한 그런 뭐 색깔 막 이런 뭐 반짝반짝 빛난 그런 어떤 비싼 놀이감이 재밌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그때는 그냥 단순히 뭐 그때 그냥 그 순간의 어떤 그런 호기심과 이런 거는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놀이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줄넘기, 숨바꼭질. 정말 숨바꼭질 애들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자기 얼굴만 숨기고 몸은 다 보이는 그런 숨바꼭질 있잖아, 아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재밌고, 또 뭐, 술래잡기도 있지만 뭐, 공놀이 여기 있네요. 낙엽 밟는 거, 바삭바삭 낙엽 밟는 거, 그림자 밟는 거. 사실 이게 뭔가 크게 돈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에서 모든 걸 다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언덕에서 썰매 타기, 울퉁불퉁 맨발로 걷기, 주렁주렁 야채나 과일 따먹기, 토닥토닥 흙놀이, 첨벙첨벙 물놀이, 펄짝펄짝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예전에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무줄놀이 하는 거 못 봤네요. 아무튼 후하고 민들레, 홀씨 요즘 정말 밖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민들레, 홀씨 부는 거, 비눗방울 불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비눗방울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아합니다. 비눗방울. 그래서 정말 뭐 비눗방울 조그맣게 부는 거, 뭐 크게 부는 거, 막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정말 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막 비눗방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 너무 신기해서 재밌어하고 뭐 그런 지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 50가지가 다 했던 놀이네요. 보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중에서 안 했던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놀이들 한번 참고를 보시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다운 놀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때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이들을 다시 돌려놓는 거.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찾아주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이 지금 앞에 첫 번째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를 다시 찾아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이 진정한 정말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내용들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현재의 어떤 그런 심각성이라든가 혹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들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요 내용들 좀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놀잇감의 구조성은 아동의 놀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놀이는, 여러분들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어른들은 놀이 하면은 생각하는 게 장난감이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놀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정말 어떤 놀잇감이, 장난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너무 넘쳐서 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놀잇감의 구조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의 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잘 놀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놀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정말 잘 놀고 있을까? 놀이는 얼만큼 중요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다 있죠. 우리가 잘 놀려면, 제일 재밌게 놀려면, 아까 앞에서 잠깐 한국의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바깥놀이 이제 보셨다시피, 그리고 뭐가 복잡하고 정말 고가의 비싼 그런 놀잇감 가지고 노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잘 놀려면 단순한 놀잇감이 풍부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또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또래와 형, 누나, 성인들과 같은 관계적 여건이 충분해야 한다. 자, 잘 놀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놀고 있나, 우리 아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단순한 놀잇감이 풍부한 것, 충분하지 않고, 자, 단순한 놀잇감이 풍부한 것, 또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또래나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있는가, 성인들과 같은 관계적 여건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모든 게 다 충족되는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아는 청소년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 한국의 아이들은 시험 끝나면 대부분 PC방을 가는 게 거의 아이들 대부분 항상 그 절차 중에 하나인데, 엄마한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날이라서 친구들하고 학교 앞에 PC방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 재밌게 놀다 와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1시간 정도 PC방에 노는데 5분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잘 있냐? 어느 PC방이냐? 누구랑 있냐? 이런 걸 거의 5분, 10분에 한 번씩을 문자를 보내니 이 아이가, 여기 보세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겠냐는 거죠. 걔는 그 PC방에 노는 내내 엄마 문자 신경 쓰느라고 정말 재밌게 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청소년 상담하는 친구는
자기는 정말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논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럼에도 그와 반대로 그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노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고. 사실 정말 놀 때는 그냥 참견하지 말고 놀 때는 아이가 정말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지만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나, 형, 성인들과 같은 관계적 여건이 또 충분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혼자 노는 거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혼자 놀이 하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같이 놀면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걸 할 때는 또 어른들이 또 같이 놀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온 집안이 장난감으로 점령되었지만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조르기일 수 있다. 그런가요? 그쵸? 우리가 대부분 집에 가보면 똑같은 장난감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똑같은 장난감 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예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수업에서. 분명히 집에 있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마트를 갔는데 그 장난감을 보이고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때요? 너는 왜 지금 있는 장난감 또 사달라고 왜 그러냐고 또 혼을 내겠죠. 그럼 애들이 막 마트에는 막 바닥에 대굴대굴 굴르는 아이들도 있고 누워서. 자, 이럴 때 부모들은 장난감이 얼마나 있는 게 좋은지 어떤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좋은지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줘야 되나? 남들이 보니까 창피하니까 사줘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사주지 말아야 되나? 얼만큼 사줘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한가? 정말 너무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빠지게 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장난감에 중독된 아이들. 여러분 컴퓨터 중독은 들어보셨죠? 게임 중독 혹은 뭐 알코올 중독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참 무슨 중독. 장난감 중독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장난감 중에 중독된 아이들. 자, 여기 보면 장난감 중독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아이들의 놀이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이거다라고 딱 어떤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바깥놀이에서 깔깔거리면서 뛰는 것도 놀이라고 재밌는 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술래잡기도 놀이거든요. 그럼 장난감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깔깔거리고 뛰는데 장난감 필요해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장난감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난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놀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다. 놀이를 좀 더 즐겁게 하고 좀 더 놀이를 확장하거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다. 그런데 장난감이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놀이를 하는 아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장난감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난감이 더 주가 되는, 뭔가 주객이 받는, 전도된. 자, 상품화된 장난감들, 예를 들어서 인형, 로봇, 자동차, 특정 상표의 블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중독을 유발한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완구, 이런 장난감을 제작하는 완구 회사와 또 한국의 이런 방송 매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애니메이션 방송, 만화, 만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게 이미 방송에서 나오기 전부터 제작이 돼요. 그래서 방송사랑 연계가 돼서 결국 그 방송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갖고 싶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업이 막 이렇게 같이 다 연계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어떤 아이가 그 어떤 장난감을 사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빨리빨리 이게 물품이 이제 충분히 이제 제품을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막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거죠. 원래 가격이 몇 배 이상이 되는데도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고 사줘야 되는 거야.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부모들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아이들의 그 장난감에 막 굉장히 어떤 고가의 장난감에 돈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상품화된 장난감이 결국 더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결과가 우리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즉,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소유하는 경험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이 뭐예요? 어떤 실물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어떤 현상, 내가 그것을 하고 뭔가 모으는 현상, 하는 현상, 그 어떤 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독이거든요. 행위에 대한 중독, 뭐 장난감을 사는 거에 대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장난감 의존과 중독 현상은 집중력과 사회성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 우리가 되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에 막 의존이 되고 중독이 돼서 집에 막 정말 똑같은 장난감이 본인이 이게 똑같은 장난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장난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되게 어떻다? 중독 현상은 이런 의존과 중독 현상이 더 높아지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집중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보고들이죠.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갖고 놀면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장난감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게 전전긍긍한 아이들, 불안이 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보죠. 자, 이런 장난감 중독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가? 아이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장난감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의 책임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모의 장난감 의존증에서 비롯된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많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아이랑 많이 못 놀아줘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면 마치 자기는 굉장히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부모예요. 당연히 이제 장난감 사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면 마치 아이들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나를 좋아하게끔 나를 내가 미안한 마음을 없애주게끔 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는 거죠.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교구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아이한테 정말 아이의 두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든가 학습에 효과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또 사주는 경우 또 본인이 어린 시절에 본인이 결핍된 경험을 이제 가졌던 그런 부모들의 경우 본인이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장난감을 없었다든가 근데 그런 결핍이 있던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대리만족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장난감을 지나치게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내가 이제 아이한테 장난감 다 사줬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게 할 일 다 하는 거냐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곧 실증을 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증 나면 실증 나니까 또 사고 싶어. 그리고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집에는 막 쌓아놓고. 이게 결국 똑같은 그런 패턴, 행위에 대한 중독이죠. 결국 상업적 장난감의 홍수 속에서 창조성,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지며 놀이에서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놀잇감의 노예가 되기 쉽다. 그래서 노예라는 말이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이들 놀잇감의 노예가 되는 이런 잘못된 소비 습관, 이것도 경제적인 어떤 교육에서도 경제를 아이들이 소비에 대한 어떤 경제와 관련된 그런 교육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에게 그런 어떤 공격성을 표출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막 분노, 화 이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특히나 그래서 놀이에서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놀이감을 가지고 혹은 놀이 안에서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놀이고 진짜 놀이잖아요. 자유로운 놀이. 근데 그렇지 못하고
놀잇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은 사실 놀잇감을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아이 때만 하더라도 레고 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블록이 그냥 뭔가 그게 없고 그냥 아예 그냥 통 같은 데 이렇게 이런 데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막 무슨 정말 무슨 아예 그냥 테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캐리비안 해적 아예 그런 거 딱 보물 해적선을 만드는 거 아예 어떤 뭐죠 설계도 같은 거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보면서 다 그거랑 똑같이 안 맞추고 뭐 하나 부속만 없어져도 아이들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구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그거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고 결국은 아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놀잇감 자체가 주체가 돼서 거기에 아이가 그냥 빠지기도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놀잇감들이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놀잇감을 결국 그러면 어떻게 사주지 말아야 되나? 그런 놀잇감이 아이들에게 자율성이라든가 주도성 이런 거를 방해한다면 사주지 말아야 되나? 이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아이에게 놀잇감은 무조건 주지 말아야 할까? 어떨 것 같아요? 하지만 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놀잇감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 연구자들은 놀잇감의 현실성과 구조성이 유아의 놀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334페이지에 본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놀잇감의 구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놀잇감의 형체와 모양과 연관돼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와 연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토, 모래, 물, 흙 이런 거는 뭐예요? 구조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블록은 여기에 비해서 구조성은 높아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에 포함을 시키긴 해요. 블록도. 근데 예를 들어서 바비 인형이라든가 뭔가 특정한 캐릭터, 또봇이라든가 이런 인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정 역할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인형이라든가 퍼즐, 수조작 놀잇감 이런 거와 같이 정답이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교구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가장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에 속하겠죠. 그럼 결국 이런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과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을 우리가 대충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수렴적인 사고 발달을 돕고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은 확산적인 사고 발달을 돕는다. 결국 우리가 수렴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해결책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고잖아요. 그럼 그런 전통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발달을 하고 있는 사고도 필요하고 또 창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도 필요하죠. 그럼 이런 확산적인 사고 발달, 수렴적인 사고 발달 둘 다 사실은 아이들의 발달에 둘 다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유형 모두 놀이를 풍부하게 도와줄 수 있는 놀잇감이기 때문에 구조성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놀잇감으로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적절하게 그것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조절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상품화된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이 나쁜 장난감이라는 의미 또한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구조화된 놀잇감 혹은 인지교구 등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의 주도성, 자발적 놀이, 사회성, 문제해결력, 창의성 증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치를 해야 되고 또 놀잇감을 너무 많이 그런 놀잇감을 너무 자주 아이들에게 그런 놀잇감을 사주는 그런 행위
그래서 이 소비, 이 소비에 대한 중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에 비구조적 놀이급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을 만들어내며 자유롭고 진짜 재미있는 놀이를 경험하였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335페이지 맨 밑에 그 내용입니다.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 2008년 연구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조개, 도토리 등의 자연물과 같은 비구조적 놀잇감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놀잇감으로 재탄생시켜 다양한 놀이 활동을 만들어내며 자유롭고 진짜 재미있는 놀이를 경험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연구에서 아이들이 실제 느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놀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고 놀이성을 발달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조화 정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놀이 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놀잇감의 구조화 정도도 낮추고 놀이 활동의 구조화 정도도 낮추고 우리가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프레벨의 음물이라든가 또 발도르프 교육 같은 경우 거기 추구하는 놀이 매체가 대부분 가능하면 놀잇감의 구조화 수준을 낮추고 그 놀잇감을 다루는 아이의 의지와 상상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놀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장난감, 뭐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장난감의 대부분은 기능성 매우 뛰어나서 결국 뭔가 아이가 뭔가 애써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봐도 되는 그런 놀잇감들이라면 결국 여기에는 아이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가 놀이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혹은 이미 뭔가 애써 뭔가 생각하고 만들고 뭔가 자료를 막 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그런 놀잇감들은 결국은 그 놀이의 주체가 아이가 아닌 것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이가 놀이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놀이의 주인에게 전도됐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놀이의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놀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336페이지 아이가 놀이의 주인이 되기. 1995년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처음으로 장난감 없는 유치원이 시도가 됐어요. 자, 우리가 장난감 없는 유치원 대부분 유치원 가면 딱 떠오르는 게 교구들이 많고 막 장난감이 많고 이런 걸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장난감 없는 유치원은 유년기 초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교육이 소비 습관을 기르고 중독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게 바로 이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난감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성된 형태의 상업적인 그런 장난감은 없애자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런 상업적인 장난감 구조가 높은 그렇죠. 그래서 갖가지 만들기에 필요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폐품이라든가 나무, 토막, 블록, 풀, 가위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 또는 이런 놀잇감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 상의해서 놀잇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장난감 없는 유치원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미 너무나도 장난감에 익숙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뭔가 완성된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를 그래서 막 교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막 의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한 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점차 숲에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톱질도 하고 조각하고 또 뭐 거기 보시면 뭐 건설 공사장도 만들고 뭐 하는 것 등등 막 아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놀이거리를 막 찾아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스스로 막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놀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존의 어떤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약간 본능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를 하려면 뭔가 필요해. 거리가 필요해. 매개체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만드는 거예요. 막 역할 놀이도 하면서 너가 이거 뭐 하고 뭐 역할 다 나눠주면서 뭐 만들어서 아니면 같이 막 협동해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막 놀이거리를 찾아내고 거기 안에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막 열심히 거기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율성과 창의성과 또 사회성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337페이지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 과정이 풍부한 아이디어, 건축, 통계 감각, 문제 해결력, 언어 표현 능력, 만들기 능력을 보이면서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낸 놀잇감에 놀이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죠? 강한 자신감과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런 장난감 없는 유치원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장난감의 구조와 수준을 변화시킨 결과라 볼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조와 수준을 낮추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달라지고 정말 그런 놀잇감과 놀이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막 이런 어떤 것들 노력을 통해서 자신감 자의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장난감을 전부 치워버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고 그렇죠? 가지고 노는 놀잇감의 구조와 정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구조화된 놀잇감은 이미 충분히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집을 많이 방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미 넘쳐. 이런 구조화가 높은 놀잇감은 이미 넘치고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제공해줘야 돼요, 지금 앞으로?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 337페이지에 보시면 유아와 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휴지놀이 안에서 이제 유아랑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주로 유아가 어떤 그 놀이를 리드하고 교사가 유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아가 엎드려서 휴지를 손으로 헤치면서 어프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교사가 같이 엎드려서 어프 그러니까 유아가 손을 휘저으며 여기는 바다예요. 교사가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헤엄쳐 가요? 물어보니까 유아가 손으로 벽을 가리키며 저기까지요 하면서 이제 손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같이 헤엄치면서 그렇구나 어프 하면서 따라가주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아이가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고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 맞장구를 쳐주면서 따라가주는. 그러면서 놀이를 좀 더 확장시키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구조화된 놀이 매체로 노는 거. 비구조화된 놀이 매체로 노는 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놀잇감은 굉장히 넘쳐나고 놀잇감은 너무 많이 있고 사실 더 이상 어떤 구조화된 놀잇감이 더 이상은 필요 없을 만큼 충족하고 있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자발성, 자주성을 높일 수 있고 전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것? 단순한 장난감, 자연적인 단순한 장난감, 이런 어떤 비구조화된 놀이 매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아셨을 거라고 믿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가장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신문지 놀이라든가 밀가루 반죽, 국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339페이지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놀이를 시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뭔가 마음껏 놀아도 많이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망가뜨리거나 잘못돼도 혼나지 않을 만한 위험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안전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가장 적절한 그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문지 놀이나 밀가루 반죽, 국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즘 뭐 마카로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오고 파스타 국수도 모양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어요. 뭐 알파벳 있는 파스타 국수도 있고 또 뭐 동물 모양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또 어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 파리 에펠탑 모양의 파스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비구조적인 자유놀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스스로 만든 그런 자기가 만든 스스로 만든 놀잇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연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재미있는 놀이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궁무진해요. 비구조적 놀잇감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밖에도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게 휴지심이라고 하나요? 휴지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심 그런 것들 종이컵, 포장지, 뭐 헌옷, 스카프, 기저귀, 담요, 뭐 재활용 그 밖에 뭐 풍선공, 매트 뭐 사실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뭐 이야기하기에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형과 창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굉장히 물리적인 또 속성은 이제 사실 그 물리적 속성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아이가 스스로 다른 걸로 변형시키고 적합하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으로 놀잇감을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 바로 비구조적인 놀잇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구조적인 놀잇감은 아이의 사회성, 문제 해결력,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선행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이제 비교한 그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많이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3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놀이 매체를 어떻게 갖고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대신에 스스로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 자신의 의도로 놀고자 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잇감을 사용한다.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놀잇감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해방감 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필요하죠. 뭔가 놀이를 할 때 편하게 놀이를 하는 거하고 편하지 않게 놀이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 스스로 뭔가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게다가 그것이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때 더욱더 아이들이 그런 안정감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처음엔 탐색을 하죠. 신문지,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탐색부터 시작을 하고 탐색에서 이제 이것이 놀이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 유해한가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너무 어린 뭐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되게 이제 이런 매체의 성질을 촉감으로 체험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어릴수록 발달 연령이 어릴수록 촉감을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어린 아이들은 그러다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놀이로 전환이 될 수 있죠. 거기 뭐 6페이지 그 사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340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학습하고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놀이는 아이에게 신체의 조절, 균형감을 가지게 하고 또 상상과 탐색을 통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놀이의 가치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발현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놀잇감을 선택할 때 자기가 물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 놀잇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나 뭘 해야지, 이거 가지고 뭘 할 거야 하고 미리 의도하고 계획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에게 굉장히 부모가 참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도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시고 뭐 하여튼 본인이 막 아끼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시고 막 덜 먹고 덜 쓰고 하면서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다 해줬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면에 아이는 자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이의 말이 맞고 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모는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거, 장난감 정말 비싼 장난감, 최고로 아주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사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정으로 갖고 싶고 자기가 선택한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는 정말 1,0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파는 정말 싼 그런 장난감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거가 있었는데 부모가 그런 거 싼 거는 사면 부러지고 안 좋은 거고 더 비싼 거 좋은 거 사준다고 하면서 그걸 못 사게 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아이가 선택했던 것들이 계속 박탈당하면서 아이는 결과적으로 그냥 부모의 의도대로 부모가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려서 그걸 몰랐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자기가 부모에게 가졌던 그런 어떤 억울한 감정이라든가 부모에게 느꼈던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건 없다.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나 해준 게 많은데 아이 입장에서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결국 이런 경우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거 사주고 싶었고 더 비싼 거 갖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선택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놀이라는 것은 근데도 부모는 그걸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걸 사주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모에게 불만을 가졌겠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크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한테 청소년 시기에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기가 막히신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나 이 학령기 혹은 유아기 주도성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도성, 분면성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발달에 대한 것들을 발달의 어떤 그런 과업을 이해하고 또 아이에게 놀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결론적으로 놀이의 주인으로 전능감을 발휘하며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비싼 장난감이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아이가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놀잇감과 함께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함께 놀 수 있는 또래, 친구, 형이나 동생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어른이 있다면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성큼성큼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한다면 사실 이런 실수는 안 하겠죠. 그 아동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놀이와 관련된 아동과 놀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좀 짧아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저희가 또 준비했던 연구 논문들 관련 연구 논문 여러분들 다 제가 보내드렸죠. 그 연구 논문 내용들을 좀 가지고 또 오늘 공부한 내용과 접목시켜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죠.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숲 유치원 뭐 들어보셨나요? 숲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대부분 발도르프 이제 그 유럽의 발도르프 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한국에서 이제 숲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뭐 유행이라면 유행이었고 굉장히 그때 활성화가 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2013년 연구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숲에서의 아이들의 어떤 뭐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 이런 활동은 유아의 사회성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가설을 연구 문제를 두고 협동성, 조망 수용, 자율성, 상호작용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를 보시면 이제 숲에서의 자유놀이 활동을 이제 처음에 초기에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죠? 뭐 자유놀이 활동 뭐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 각각의 그 내용들을 좀 여기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환경과의 적응을 처음 하게 하고 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뭘 하면 돼요? 돌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물어봤나 봐요. 그때 돌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여기 돌탑이 많아요. 왜 여기 돌탑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산책 가다가 돌탑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돌탑을 쌓으면서 소음을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자, 이 장면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점차 익숙한 환경으로의 적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이제 그 상황을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이제 본 연구자가 보고한 내용이죠. 상호작용, 자유놀이 시작과 함께 상호작용 활동을 하는 내용.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환경의 적응과 함께 자유놀이를 시작하면서 유아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내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숲에서 자연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이를 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자, 우선 첫 번째가 연구 결론은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협동성을 향상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또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조망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다 효과적이었다라는 결론이고요. 또 특히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또한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숲에서의 자유놀이 경험은 상호작용 또한 향상을 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숲에서 자연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뭔가 놀이를 시도했을 때 사회성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구는 발도르프 연구, 이제 독일에서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의 자유놀이에 대한 그 연구고요. 거기서는 자, 자유놀이 안에서 이제
진짜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 과정의 방향에서 진짜 자유놀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진짜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개선 방향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잠깐 발도르프의 자유놀이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교사는 사랑과 신뢰로 어린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병행하고 놀잇감은 최대한 단순한 것으로 규정된 기능에서 자유로운 아이들의 창조적인 판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실의 가구들과 다양하게 제작된 가구는 자유놀이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활용된다. 교실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교사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셋째, 어린이들이 자유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놀잇감의 재질에 유의한다. 네 번째, 교실 환경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린이들은 모든 놀잇감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교사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바꾸어 간다. 교사는 생활 작업을 하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여기서 나오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교실을 보살피는 일, 장난감을 수리하고 마당과 텃밭을 가꾸는 일 등 삶을 위해 생활에서 행하는 작업 행위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한다. 교사의 상상 능력은 생활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창의성은 세상을 만드는 조형 능력으로서 어린아이들의 자유놀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또 창의적으로 작용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성인의 모범이 어린이들의 행동을 정돈시키고 자유놀이 분위기를 형성해준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유놀이 시간은 생활작업뿐만 아니라 예술활동과도 병행된다. 그래서 지금 자유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숲에서 여기서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유숲놀이에 나타난 유아의 놀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자, 유아 교육에서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위에 있는 시설 및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이해되는데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자유선택 활동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자유선택 활동은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의미의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자유숲놀이는 자유놀이를 숲에서 하는 것으로서 유아들이 숲에서 주위의 사물과 환경을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 자유놀이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유숲놀이는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 1회에 1시간 40분 정도 실시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9월 첫째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이 기간 토요일은 일기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총 실시 횟수는 14회기를 자유놀이 실시를 했어요. 여기 사용된 별도의 교구는 없고 공식적으로 숲에 가져간 물건은 그냥 아이들이 먹을 간식, 물, 돗자리, 구급약 상자라든가 뭐 이런 간식을 담은 개인 가방 이 정도고 따로 놀잇감이나 장난감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는 놀이 계획, 교구 준비, 지시, 설명, 놀이 규칙 제한 등의 교수 행동과 질서를 위해 줄을 세우거나 하는 구조화된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 연구에서의 운영 방침이죠. 자유숲놀이의 장소의 환경 주로 유아들이 놀았던 숲의 생태는 수령이 한 수십 년 된 참나무와 소나무, 낙엽성 그 외의 잡목이 자연 상태로 우거져 있고 잠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 새, 다람쥐, 도마뱀,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그런 숲의 환경이고요. 오솔길, 넓은 잔디밭, 철봉, 평행보, 윗몸일으키 같은 운동기구도 있고 또 흙이 드러나 있고 숲에는 나무가 있는 마당처럼 평평한 곳, 덤불, 언덕, 웅덩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이제 그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내용들이 이건 이제 쭉 나열을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중에 하나 이제 그걸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결과물 해석에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한 결과 이건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주제들은 논리적 유사성에 따라서 R을 위한 여정 떠나기,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상상의 세계에서 놀아보기,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하기 등 5가지 대주제로 분류를 시켰고요. 유아들이 경험한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 뭐 R을 위한 여정 떠나기는 호기심, 탐색, 관찰, 추론, 뭐 실험, 개념 형성 등과 같은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고 그 밖에도 그렇다. 이거 관련된 부분이고요. R을 위한 여정 떠나기. 그래서 뭐 그냥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는 행동을 뭐 반응하고 들어가서 숲에서 처음에 뭔가를 찾고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고 또 모든 생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아이들의 호기심은 징그럽거나 혐오감 같은 것은 없애버렸고 땅에서 움직이는 지렁이도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찰의 대상이었고 또 유아들은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무서워하는 곤충이나 어른들이 징그러워하는 지렁이 심지어 죽은 생쥐까지도 관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뭔가를 발견하면서 아이들이 막 모여들고 거기서 또 아이들이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막 숲에 들어서자마자 한 아이가 막 야 도토리다 하고 그랬더니 막 도토리가 막 땅에 떨어진 거 아이들이 막 죽고 또 뭐 이제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잔가지들도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아이들이 잠자리를 쫓아가기도 하고 막 발견해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막 잠자리에 있는 거를 막 같이 가리키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질적 연구들은 다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자, 유아들이 이제 뭐 두더지 구멍을 후비는 놀이를 하고 있고 공사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뭐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또 나도 같이 해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자연 속에서 놀이를 이제 풍부하게 하면서 다양한 숲의 놀잇감들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서 또 사례를 기록을 했고요. 같이 뭐 곤충도 채집하고 뭐 이런 것들 상상의 세계에서 놀아보기 이런 것들 자연 안에서 놀만한 놀잇감이 있고 놀잇감은 모두 구조화되지 않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가지로 상징화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화는 유아들이 상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가적화하는 주제 환상적 놀이 예를 들면 우리 피터팬 놀이 하자 무슨 놀이 그랬더니 피터팬 나 피터팬 너는 악어해 뭐 악어 흉내내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뭐 숨었다가 같이 막 뭐 칼싸움하는 신용도 하고 뭐 이런 상상놀이, 가상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 안에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 뭐 흙과 나무니 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숲에서의 이런 자유놀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이것도 있네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하기. 개구리 자세로 뭐 개구리처럼 뛰는 거라든가 토끼 자세로 뛴다든가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또 굉장히 거기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안에서 습득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런 놀이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유치원의 어떤 실내에서의 놀이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를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놀이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구조성이 낮은 그러면서 좀 더 자연 안에서 비구조적인 어떤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미 구조화된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자연 안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평소에도 그런 거 궁금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놀잇감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좋은 놀잇감을 많이 사주는 것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장난감에 대한 중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놀잇감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달라고 하는 어떤 떼쓰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혹은 자녀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도 그런 어떤 팁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구 자료들을 또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또 교육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 믿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 또 혹은 또 주변의 어떤 아이들에게 직접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용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DQ를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연구 자료까지만 오늘 같이 보고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대신 좀 일찍 끝나는 대신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의는 마지막 수업이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지금 이제 기말로 이제 기말이 되면 많이 바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